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 또는 유럽 국가들과 협상을 벌인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중국을 압박하려 들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려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의 곽수종입니다. 이제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죠. 용어해에 한 이틀 남은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 사람이 일으킨 흙탕물이 한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을까. 환율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1,300원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튀어 올랐고, 가뜩이나 불안한 내수 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얹어 넣으면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리고 통치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경제하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내년 경제가 괜찮을 건가,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경제를 생각하려면 2024년 경제를 봐야 되고, 또 2024년 경제는 2023년 경제의 결과일 것 같고, 또 2023년은 2022년의 결과일 것 같고, 이렇게 추리하다 보면 한국 경제의 지금과 같은 모습은 87 체제와 97 체제 이후에 전혀 변화하지 않는 소위 어떤 정치 체제의 불안정 속에서 자신들만의 인기를 노렸던 순간순간의 단타적인 그런 트레이딩과 같이 자기 정권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했던 내용이 지금의 사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한 진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속한 진영 이외의 말을 하면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 결과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가족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게 됨으로써 이 가족 경영 체제 자체도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기 전에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끌어다 쓰고 그래도 경영을 유지해 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계빚과 자영업자들의 빚으로 떠남게 되고, 그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내수가 증진된다든지 이 긍정적인 어떤 소득 효과로 이어졌다기보다도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25%까지 급등하는 상황을 가져왔었고, 그로 인해서 영끌 비투와 같은 현상들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어떤 점은 또 좋지 않았던 점은 정정해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전혀 경제의 기억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식회사의 CEO가 되면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투자 실패, 경영 실패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것은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선진국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침잠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지금 2024년 연말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 보시면, 이거를 제가 한자성어로 건한 사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머무를 것자, 어려울 난자, 생각할 사자, 위기 위자. 이런 난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시공간 속에 갇혀 있게 되면 결국은 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결국 외환위기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로 내몰렸듯이, 지금 이런 사태가 더 큰 위기의 한 징조가 아닌가라는 두려움 또는 걱정, 이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또 늘 걱정만 하고 비난만 한다는 것은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경제학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름대로 보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만, 수많은 경제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어떤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보았지만, 그것이 채택된다기보다도, 또 그것이 고려된다기보다도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볼 뭐라 그럴까요, 의사나 또는 욕구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거나 다른 분들이 내신 아이디어를 항상 인용을 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김땡땡 박사가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한국의 구조는 그러한 그 남의 생각을 존중한다거나 남의 생각을 이렇게 인용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경제를 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을 마치 뭐라 그럴까, 도용당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는 해서, 유튜브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은 드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 구독을 하시고 이 방송을 저와 함께 쭉 같이 오신 분들은 제가 2년 동안에 드렸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금 와서는 그 말씀의 뭐 한 7, 80%는 맞아떨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넋두리는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 2022년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대들보가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제를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업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부를 찾아가서 호소를 해야 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다. 뭐 없을 정도가 아니라 잘하고 또는 잘할 수 있는 기업과 가게마저도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러면 2025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을사년은 약섭춘빙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을 약자, 걸을 섭자, 봄춘자, 얼음빙자. 봄의 얼음의 두께는 상당히 얇아지기 시작하죠. 녹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살얼음 판을 걷는 경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살얼음 판이냐? 거시적인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부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죠.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시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바이든 정부 당시에 많은 보조금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변화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정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화당 내에서도 연방정부를 폐쇄할 정도로까지 그
그 재정적인 위기를 부추기는 그런 정책 결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다인 것 같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공화당 내에 의견이 불일치되는 과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집권당인 미국 공화당으로서도 입장이 좀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들어서 정부의 재정을 약 5조 달러 정도 적자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그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자금 1,000억 달러 지출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정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정정책에서 미국의 적자 규모가 트럼프 정부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가 한번 지켜봐야 될 모습인 것 같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2026년 5월까지 연임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인가요? 17년에 임명한 제롬 파월 의장이거든요. 임명 기간 동안에 1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의장을 갈아치운다고 하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어떤 하나의 그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만약에 해임하려면 어떡하겠느냐, 나 계속 연임하겠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은 내년에 금리를 2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12월 공개시장회의에서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 경제 마스터에서는 제가 7번 정도 금리를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번에 나온 결과로는 한 0.5%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봐서는 어디까지나 이 통화정책의 미래 점도표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거는 12월까지 나온 통계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통화정책도 금리 인하 과정이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0.5%에서 0.75%포인트 정도까지 내년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잠재 성장률, 미국 잠재 성장률이 한 2% 되거든요. 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금리를 우리가 이제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그 중립금리가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4.25에서 4.5%. 그럼 내년에 0.5%포인트 인하하면은 한 4%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과연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계 경제는 전부 다 아주 그냥 드라이 아이스를 얹은 듯 침체 또는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산업 쪽으로 가면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 같이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때도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중단될 것인가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크게 나오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결국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과 사슬과 가치 사슬을 미국 내에 들여다 놓지 않으면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이런 향후의 전략 물자들이 이 중국에 의해서 점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보조금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들어서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인수위에서 나온 비공개 문건, 뭐 제가 아는 정도면 비공개라고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들었던 문건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그 보조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없앤다는 개념이 초기에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에 나왔던 강력한 메시지보다는 좀 톤 다운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미국이 중장기 전략으로 계속해서 전략 소부장, 소재나 부품, 장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미 국내로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보조금 정책은 트럼프 정부 2기에도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지수를 살펴보니까
미국 달러화 지수가 최근에 이제 110으로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해지고 있다는 모습이죠. 2022년에도 한 110 정도로 간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 가장 높았던 게 한 160 정도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160까지 가게 되면 뭐 그야말로 큰일이 난 거죠. 미국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경제가 엉망이다라는 말과 같으니까요. 어쨌든 미국 달러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10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는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더군다나 신흥국 경제는 상당히 환율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달러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그때마다 특히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는 걸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와 통치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과연 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환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결국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말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때 겪어보셨겠지만 급여가 삭감된다든지 아니면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한국이 이 정도면 다른 신흥국들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상하시면 동남아 경제 전반에 드리워질 이 먹구름의 형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화 지수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AI라든지 양자 컴퓨팅 산업에 있어서는 투자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 형태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또 LA, 또 뉴욕 같은 곳에서는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두 번째 방식은 이 늘어나고 있는 사무실의 공간을 리빌딩해서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형태로 다시 개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또 나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느 정도까지 미국 경제가 침하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지만, 또 다른 한 분야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재건축을 더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되고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과연 2008년 서프라임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혹으로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2025년 당초 예상치가 2.0, 잠재성장률 2.0 정도 될 거다 했는데 수정치가 나온 게 미 연준에서 또 IMF에서도 2.0에서 2.3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어쨌든 세계 경제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튼실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리쇼어링으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약간 문제가 되겠지만 차후에 미국이 재정을 계속해서 팽창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통화정책도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재정과 통화가 양쪽 방향이 모두 다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면으로 비춰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이러면 다른 경제는 어떻게 될 건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춘 이유는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이 좋아서 잘 나가면 괜찮은데, 미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세계 경제잖아요. 그럼 세계 경제가 어둡다는 말은 미국이 물건을 만들고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 경제를 놓고 보면 재정 적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국가 경제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돈을 많이 풀어냈기 때문에 이 풀어낸 돈을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이냐 내지는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있다, 고스란히.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모던 마니터리 시어리라고 해서 MMT라고 하는 현대화폐 경제 이론에서는 미국이 100만큼 풀었으니까 한국이
140만큼 풀면은 환율에 비춰서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도 돈 풀어도 돼. 라고 하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정부라고 하는 특히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제 주체들 가운데 정부, 기업, 가게가 있는데 이 정부가 기업과 가게처럼 돈을 펑펑 쓰재끼는 이러한 형태의 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나름대로는 가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자 문제가 유럽 경제에서는 2010년 이후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달러화가 이렇게 프린트아웃 되고 또 화폐 공급량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변국들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파급 효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상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유럽 경제는 독일 경제, 프랑스 경제로 대변이 되겠죠. 뭐 영국 경제야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경제를 놓고 보면 특히 북유럽 경제도 그렇고요. 유럽 전반적으로 이 공짜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공짜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편이냐면 여러분들 TV나 이런 걸 보시면 토론회에 가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북유럽 방식의 사회복지제도 국가를 건설해야 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고민해 봐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공짜는 아니었죠. 일단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40% 이상을 내고 또는 60% 이상을 내는 국가들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 나중에 퇴직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 재정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과 사회복지 비용이 워낙 부담을 많이 치우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이 없는 성장이 없는 체제에서는 유지 보수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0.1까지 지금 내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하에서 의회 총선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내각이 삐그덕거리고 있고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요. 독일도 경제가 위태롭다 보니까 슐츠 총리의 내각 사태도 자체도 상당히 불안한, 그래서 경제가 결국은 정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경제가 정치를 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정치를 치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과정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비정상인 거죠. 정치가 뭘 생산하건대 뭘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건대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잘 할 수 있는 기업과 가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흥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럽 경제는 내년도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유럽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입니다. 이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내년도 중국 경제는 고립무원의 경제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고립무원이라고 했냐? 미국이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났을 때 CDA 또는 CDO 시장 또 ABS 시장 같은 곳에서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CDO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Collateral Debt Obligation,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부채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시장인데 서프라임을 팔면서 주택을 사면 채권을 사잖아요. 우리는 주택 사면 채권 사자마자 바로 옆에 가면 채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창구가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채권을 미국에서는 서프라임으로 거래를 했어요. 채권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무디스나 피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친구들이 신용평가를 해서 이거는 트리플 A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가치가 있는 주택채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용평가 등급이 뭐 트리플 B 정도 되는 거를 뭐 트리플 A로 주고 막 소위 말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면서 CDO 시장 안에 있던 그 엄브렐라 우산 밑에 있던 Asset-Backed Securities라고 하는 부동산 담보부 증권 하에 있는 또 다른 채권 시장의 증권이 파산에 이르게 가치가 종이값이 돼버렸죠.
그게 이제 서프라임 사태의 현실인데 거기서 나간 자산의 상실 규모가 6조에서 7조 달러입니다. 투자은행이 약 3조에서 4조 달러. 가게가 집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제. 예, 한 10만 불 된다고 했는데 버블이 뻥 터져버리니까 5만 불로 풍 꺼져버리니까 돈을 빌던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떨어져버리니까 갚을 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뺏겨버리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거로 끝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야 나머지 5만 불 내놔 이러는데 미국은 5만 불 집 뺏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약 3조 달러가 가계 부분에서 나갔습니다. 6조에서 7조 달러. 이게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야기했고 미국 경제의 위기는 곧 세계 경제의 위기를 말하니까 11월 15일 날 워싱턴 DC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근데 중국을 보시면 뭐 헝다라든지 비기위안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또 뭐 2위, 3위, 5위 기업들, 4위 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 11조 달러가 부동산 분야에서 날아가 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처럼 G20 정상회담을 하든 뭐 하여튼 무슨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국제기구 국가들을 불러서 야 지금 중국 경제가 이러니까 우리 중국 경제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겠니?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립무원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가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써본 적도 없고 통화정책을 써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그때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재정을 얼마 더 풀겠다, 금리를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은 마치 안정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뉴스에서 보면 해외 토픽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중국 한 시민이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다녔다. 또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군종으로 진입해가지고 수십 명을 살상하였다. 그 내용이 공산당은 싫어요가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불안한 것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요즘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중국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서 제 추측입니다. 뭐 중국에 쿠데타 날 수도 있다. 중국 뭐 시진핑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만큼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경제 중에서 약 200만 이상이 고용자들이 중국 경제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잘 되면 200만 명 노동자들이 이렇게 잘 산다기보다도 하여튼 고용이 유지가 되고 나름대로 휴가도 즐기고 할 수 있는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5% 성장이다. 또는 3% 성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독일이나 프랑스 계열에서는 이 경제가 상당히 엮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프랑스도 중국과 어떤 시진핑과 어떤 미팅을 했었잖아요. 독일도 아마 이 분야 문제를 고민을 할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 또는 유럽 국가들과 협상을 벌인다고 하면 이거는 미국에게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골인하게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중국을 압박하려 들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려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독일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2010년대죠. 스스로 독일 노동자들이 10% 임금 삭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과 프랑스 경제가 이 정도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결국 정치적 문제로 가게 되고 정치적 문제로 가면서 극우파들이 등장해서 지금 또 준동이라는 표현이 적당치 않죠. 크게 활동력이 범위가 늘어난 것 같고 똑같은 게 한국 경제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면 미국 경제가 그렇다는 말씀드렸고 중국 경제 내년도 5%라 그러면 한 3%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경제는 믿지를 않으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중국 경제가 5%다 그러면 적어도 디스카운트는 1.5%포인트 깎아버립니다. 3.5 가겠지. 실제로 중국을 다녀온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제는 내년도에 경제 문제보다도 공산당의 어떤 내부 분열 문제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한국의 정정 불안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정정 불안 가능성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